신경층에서의 잠재기. 신경증은 아동기의 첫 5회 동안에 일어난 외상성 장애 때문에 발생한다. 그 후에 그것들은 잊혀지는데 그것들이 자각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억압된 것으로의 회귀로서 성인의 삶에 다시 출현한다. 신경증은 강박적인 통제, 금지, 혹은 공포증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 나타난다. 인류 역사에 적용된 잠재기. 프로이트는 자신의 가설을 집단 심리학에 적용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가 그 후에 잊혀진 성적, 공격적 성질의 외상 경험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집단적 외상 경험들은 잠재기 이후 다시 표면화되는데 그 영향들은 훨씬 나중에 감지된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들의 증상 같은 결과들이 종교 현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에서 제시했던 원시 구조의 아버지가 반기를 든 아들들에게 살해당한다는 가설을 불러온다. 형제들은 단결하여 당시의 풍습대로 그를 산채로 먹어치운다. 나중에 이상화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토템 동물을 숭배하는 축제가 제정되었다. 원시부족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 형태인 토템 신앙을 도입하였다. 비슷한 현상을 정신증 환자들의 망상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종교적 교리의 역사적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집단 현상을 통해 고립화의 저주를 면하고는 있지만 정신증적 증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이트가 유일신론이 유대주의에 도입되고 또 기독교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잊혔던 역사적 과거의 이러한 회귀 패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점차 커지는 죄책감, 나중에 원죄라고 불리는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대인에 속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가져왔다. 원죄는 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서만 속죄할 수 있다. 사실상 죽어 마땅한 이러한 범죄란 나중에 신성시된 원시아버지의 살해였다. 그러나 이 살해는 기억되지 않고 대신 속죄의 환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연유로 이 환상은 구원, 복음의 메시지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아들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 유대교는 아버지의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아들의 종교가 되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영웅신화, 그리고 영성체 의식으로 표현되는 고대의 토템적 향연을 모두 볼 수 있다. 일관되게 자신의 가설을 따라가면서 프로이트는 모세 살해로 인한 회환이 의심의 여지 없이 구세주를 갈망하는 환상을 자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여전히 아버지의 살해를 부인했는데 반유대주의가 일부에서 특히 그들을 비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의해 나타났다. 너희는 우리의 신을 죽였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덧붙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도 분명히 같은 짓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전승, 계통 발생에 의한 주요 전달수단, 해고적 유산, 기질적 요인. 개인의 삶은 과거에 경험했던과 억압된 것뿐만 아니라 내재된 요소들, 즉 모세교의 전승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통 발생적 근원을 가진 요소들, 태고적 유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태고적 유산은 우리가 기질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한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히 삶의 초기에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언어에서의 상징의 보편성, 언어의 차이들을 초월하는 근원적 알무로부터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다. 오이디푸스와 거세 컴플렉스에서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행동은 개인적 상황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직 계통 발생적으로만 과거 선조들의 경험과 연결됨으로써만 이해될 수가 있다. 태고적 유산의 역할은 경시되어 왔다. 분석 작업 안에서의 관찰과 계통 발생으로 돌리는 것 외에 선조의 기억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여전히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적 본능, 이것은 태고적 유산인가? 우리는 고대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 사이에 멀리 벌어진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다. 동물들이 새로운 삶의 상황에서 처음부터 마치 오래되고 익숙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의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종의 경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조상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된다. 그 범위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인간의 태고적 유산은 동물의 본능과 일치한다. 원시부족 아버지의 사례, 무시할 수 없는 요소.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원시아버지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태고적 유산으로 입력되는가? 이렇게 되려면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도 반복적인 것이어서 신경증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게 기억에 외상적인 흔적을 남겨야 한다. 2번, 어떤 상황에서 그 사건이 재활성화될 수 있는가? 촉발 요인은 문제의 그 사건이 실제로 반복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례로 이어지는 모세의 사례. 또 다른 심리학적 논쟁은 억압된 것의 회귀가 잇따르는 억압과 관련된다. 오직 의사소통에만 토대를 둔 전승은 종교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강박적 특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것이 대중들을 사로잡았으며 그토록 강력한 효과들을 발휘하려면 먼저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는 운명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적 전승을 이해하지 못한 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아 왔다. 요약과 무신론적 신념의 재확인. 프로이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사실상 신이 선택한 민족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부심은 그들이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실제로 언급했던 모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유대인을 창조한 것은 이 모세라는 한 인간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모세 종교, 의심의 여지없는 우월성. 어떻게 한 인간이 그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할까? 아동기 이래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의 흔적. 우리가 위대한 인물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성들이 아버지의 특성인 이유는 그것이다. 모세 종교는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위대한 신의 개념을 가져왔다.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에 대한 추상적 표상을 구축하도록 공유했는데 이것은 정신성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암시한다. 금지한다는 것은 감각적 지각이 추상적 관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밀려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성에 대한 지성의 승리, 혹은 모든 필연적인 심리적 결과들과 함께 본능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성적 사회 질서에서 부성적 사회 질서로의 변화는 비슷한 함축을 갖는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의 이러한 전환은 또한 감성에 대한 지성의 승리를 가리킨다. 이것은 문명의 진보인데 모성은 감각들의 증언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반면 부성은 추론과 전제를 바탕으로 한 가정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보죠.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우선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분석적인 태도와 관련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죠. 지성 중심이고 감성을 조금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죠. 모성적 사회 질서에서 부성적 사회 질서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하위인 것이고 감성을 극복해서 지성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성장이고 그리고 인류의 진보 과정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논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감각적 지각이 추상적 관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밀려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이걸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신분석적인 인사이트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이 얘기 또 다른 얘기도 좋은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프로이드 라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쪽에서 계속해서 지성 중심의 정신분석의 시조라고 봐요. 페렌치는 어쩌면 감성 중심의 이론들이에요. 근데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통 클래식한 사이코 애널리스트나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의 개념하고 관계적 이론 개념들, 릴레이셔널한 티어리들하고 관계는 정서 중심의 이론들은 보통 관계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처음 주장했던 클래식한 쪽에서는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인사이트 중심이었다고 하는 이 두 흐름이 같이 정신분석을 살찌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초기에는 인텔렉츄얼한 쪽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자각이 생기면서 감성이나 정서, 이모션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들이 정신분석 안에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접근해서 요즘은 어쩌면 관계적인 이론을 피해 나갈 수 없을 만큼 거의 큰 추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볼 때 프로이드가 봤던 이런 얘기들, 마치 모성적 사회 질서는 조금 하위인 것 같고 부성적인 질서가 발달된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나눠주시죠. 근데 프로이트의 글을 이거 모세 이야기도 보면은 좀 뭐랄까 그 초신약을 설명할 때 하는 방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뭐랄 세분화 시켰을 때 보면은 말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것들 분명히 많이 있고, 인간 자체가 그 모호한 것도 있고, 뭐 모세 이야기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것도 그 물론 초심리학적으로 따지면은 프로이트 이야기가 맞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저기 모세가 그 주이시 사람한테 민족들한테 살해당했다고 되는데, 원래 프로이트 글의 원문에는 모세가 살해당했다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모세는 제거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네. 마치 죽임을 당했는 모세가 없는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세 살해되었다 그러니까 아 모세가 죽었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뭐랄까요, 독자와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보기도 자기 머리에서 막 나오는 이야기를 적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 자체가 좀 연결성이나 그게 끊어진 느낌도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에 무리한 어떤 논리의 비약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입증 자료가 없는데도 입증 자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또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은 사람이 꼭 그 머리로 이해한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그렇죠. 것. 근데 프로이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가야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참 그런 때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전반적인 정신분석 이론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결국은 이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컨트롤돼야 되는가 하는 이론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 결국은 이 사회를 보호하고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인스팅트들, 본능들을 억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저희 흔하게 하는 말인데, 느껴야지 변한다는 말이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정신분석 치료 아니라도 보통 그 일상에서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로 정서적인 어떤 이런 게 와야지, 경험으로 와야지 내가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흔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프로이트가 어떤 지성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도 굉장히 이해는 되고, 처음에 이 정신분석을 확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걸 확립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진짜 저는 페렌치는 잘 모르지만 페렌치나 그 다음에 학자들이 정서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추가를 했다면 굉장히 이 분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락강은 단편적으로밖에 모르는데, 락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언어와 아버지의 언어를 구분해서, 아버지의 언어는 이제 상징적이고 굉장히 사회적 관습과 맞닿아 있는 어떤 소통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머니의 언어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을 포함한 이런 그 소통 방식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점을 생각하면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아버지적인 랭귀지가 필요하지만 아버지적인 랭귀지는 모성적인 언어를 습득한 사람만이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모성을 뛰어넘어서 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네. 부성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극이라고 보거나 어느 것이 발달이 덜 되고 어느 것이 발달이 높은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뒤에 우리가 보통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위에 아버지하고 관계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보통 3세에서 5세 정도의 남근기에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프로이드식으로 잘 이 기간을 그런 정서를 충분하게 가지고 또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가려면 먼저 그 이전 단계에서의 정서적인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이가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거기서 분리개별화가 된 이후의 얘기란 얘기. 근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디퍼스 컴플렉스 자체가 건강한 에디퍼스 컴플렉스로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단계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이 아버지와 관계의 발달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문제는 어쩌면 아버지하고 관계인 것처럼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워요 로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전치된 거, 어머니가 밉다가 아버지가 미워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상 실내에서는 굉장히 자주 봐요. 특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했던 그 흔적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 이 정서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리티컬한 파운데이션인데, 프로이드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이드는 부성적인, 그 추상적인 이런 인텔렉트, 지성 중심의 어떤 이론들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계몽주의에서 데카르트가 한 얘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던 이런 역사적인 어떤 문화사적 어떤 발달 과정에서 프로이드는 그 계몽주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합리주의 중심, 어떤 이성 중심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발달해야 문명이 진보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감성적인 것은 아직은 지성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조금 폄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의 발생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해가지고 예, 종교 발생 이게 그 다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잠재기 이후에.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쪽으로 생각해 보면 종교의 발생은 사실상 모성적인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 같고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부성적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보통 생각할 때 종교는 부성적인 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근본 바탕에는 모성적인 게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주 재밌는 이론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소제목이 뭐냐면 그 종교의 발생에서 억압된 것에 회귀해가지고 그렇죠. 억압에서의 회귀죠. 예. 예, 그 잠재기 이후에 다시 모세의 종교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인트가. 예. 그러면 이전의 종교를 말하면 종교의 말하자면 원형이죠. 종교의 발생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성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모세로 다시 출현된 그 종교에 다시 그 나타난 모습은 부성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교 관점은 모성적인 것은 그 미뤄두고 부성적인 것만 부각시켜왔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시기 모성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그래요. 예, 이게 아주 복합적이죠. 그래서 원래 원시 종교들은 모성적인 종교가 초기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냥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부성적인 종교로 바뀌어 온 거죠. 저는 그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편모나 편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 부모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가끔 봐요. 그래서 이 역할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모든 역할을 혼자서 해야 되는 그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 같은 걸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외람된 생각이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의 역할을 그래서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성모 마리아님한테는 무조건 뭐를 강구하거나 빌거나 아니면 부탁하거나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부성과 모성을 나눠놔야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었죠. 캐톨릭에서는 마치 종교가 퇴화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죠. 그 부분이 네. 모성적인 부분을 다시 일부를 남겨두어서 어떤 발달 과정에서 퇴행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 프로이드의 일관된 어떤 추세죠. 이성 중심, 부성 중심. 이 사람의 이분의 모든 이론들이 어떤 남성 중심, 부성 중심, 이성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분으로서 큰 일을 했지만 또 내재적인 한계인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종교가 아까 말했지만 그 억압이라는 것과 관련된다고 그러면 부성적인 면들이 나타나면 억압에 더 관여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성적인 것이 억압을 가져온 거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종교를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는 종교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억압을 하는 힘을 발휘해왔던 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네. 종교를 이용을 해서 정권을 강화해왔죠.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과 억압이라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제자한테 복종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치가 뭐냐면은 희생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자면 민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희생하는 걸 금지를 시키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 때도 희생하던 것을 자기로서 끝내버리라고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런 말하자면은 억압 장치로서는 또는 공포에 유발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이용하던 것을 막아놓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저기 프로이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 주위시들이나
종교 인스티튜트 된 종교가 이집트 사람 모세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유대인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의 모세만 살려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거기서는 억압과 희생과 그런 통치와 관련된 것들을 더 부각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게 많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말하면은 신경증을 유발하고 신경증이 될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이렇게. 그건 중요한 통찰이죠. 네, 억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소리테어리한 어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억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경증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 1인 사이키 내에서 본다면. 혐오나 편보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꾸로 그 견지로 가서 이게 어찌 이렇게 분명하게 나눌 수 있으며 아니면 이렇게 뭐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감이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오묘하게 복잡하게 섞여서 혼란스럽지만 또 어쩔 땐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혼란 속에 나름 질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아까 그 선거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저는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다 하려고 했어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지지를 경력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나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애써 오시고 또 그게 많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역할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수행되면 굉장히 이피션트하지만 그 불가피한 경우는 혼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나는 지금은 엄마야, 지금은 아빠야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모든 면이 다 모름지기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아까 성경 이야기했던 게 꼭 종교적인 이야기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모성적인 면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지금 각 교회에서 실제 개개인의 영성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면과 모성적인 면이 같이 출현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쩌면 동양에서 보는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단순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심오하게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죠. 서로 각각 다른 성격들이 조화되어서 전체적인 통일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정적인 것과 모성적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부모 역할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성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 속에는 부성적인 부분과 모성적인 부분이 아마 항상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두려운 하느님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항상 자비로운 하느님만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나의 존재 속에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인격 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도 얼마나 이게 스플릿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너무 분리해버리면 그게 더 강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왜냐면은 남자도 분명히 남자 태어났지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출발했다면은 충분히 그걸 경험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뭐 아버지라 해가지고 모성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을 수가 없죠. 예,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사건에 의해 가지고 굳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분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인 노력을 해왔다고밖에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신경질을 생각하면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 목사의 역할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목사도 남자 목사가 남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막 분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대하기가 힘든 부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말 그대로 신경적인 강박증을 갖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분열 양상이 나타나 버리죠. 네. 어떤 경우에도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항상 병존해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개개인의 사이키 안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에게도 남성 그러니까 모성적인 부분과 부성적인 부분이 심리 내적으로는 병존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 안에도 부성적인 것, 모성적인 게 같이 있고 아버지 안에도 모성적인, 부성적인 게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거의 실감을 해요. 요즘 여기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를 뉴욕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요즘 남편들이 다 해요. 그 요즘 엄마들은 슈퍼바이저 역할만 하고 실제 아이를 가서 젖 먹이고 그러니까 우유 먹이고 저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다 의뢰하라서 잘 척척 훈련이 돼서 옛날 우리 한국 남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남성들이 요즘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점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머니 못지않게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이 남성들 안에 있는 모성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세요? 아니 육아도 그렇지만 요즘 대학생들 보면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여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드세고 그렇죠. 말도 적고 남자애들이 훨씬 더 이렇게 온순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헌팅을 남성들이 하고 가사를 여성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하나의 띠어리일지 몰라요. 옛날에 여성들이 사냥하고 남성들이 애를 길렀을지도 모르죠. 근데 남성들의 사회 개념을 가지고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장군 같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자부 엄모. 엄부 자부가 아니라 자부 엄모. 근데 그것을 프로이드는 이게 너무 남성 여성을 19세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어쩌면 프로이드 이론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남근 선망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 영역에 진입하고 남성처럼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남근 선망의 이건 신경질적 현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어떤 개개인의 발달 이론, 개개인의 성장 이론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보호하, 그것도 특히 남성의 사회 질서를 보호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이론으로 느껴진다고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페미니스트들,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캐런 호나이가 아주 가장 최초의 프로이드에 정면 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프로이드를 따르는 것 같하지만 실제 이론으로서는
이게 프로이드보다 훨씬 더 다른 이론을 가진 이런 학자가 됐는데, 이분들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남성들보다 더 남성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남성 학자들 100명, 200명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 여성 두 분이. 그리고 또 안나 프로이드도 이고 사이콜로지스트 창설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은 이 여성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정신분석학에도 족적을 남겼는데,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남근 선망, 피너스 엠비 때문에 평생 신경증적으로 고생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남성 세계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신경질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저항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떠면 프로이드가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종결할 수 있는 분석과 종결이 안 되는 분석, 이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런 남근 선망의 모습이 결국은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여성들 속에는 남근 선망의 부분이 딱 나오면 이 저항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분석이 종결이 안 된다. 근데 이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신경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버렸고, 또 남성들의 수동적인 모습, 수동적인 모습이라는 게 어떤 여성적인 모습, 마치 이 사람은 이분이 봤던 것은 적극적인 모습은 남성성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여성성이라고 간주하고, 이런 전제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은 이건 저항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 그리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 이게 다 신경증적 증세로 봤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근본적인 증세, 거의 생물학적인 차원에까지 접근해서 이게 가장 큰 저항이어서 분석의 가장 큰 장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세계의 어떤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아주 훌륭한 이론을 만들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관의 어떤 좁은 영역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 함정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지금에 와서 프로이드 생각을 보니까 그렇지, 100몇 년이죠? 100년 전. 120년. 예, 그 당시는 또 혁신적인 얘기죠. 전반적인 사고방식들이 그랬으니까 전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여자에 대한 시기심, 그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 시기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친밀감을 가지는 건 먼저 엄마하고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하면서 그걸 제3자처럼 바라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기심으로서의 하나의 남아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기제라면은, 그거를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이론가들은 그걸 남근 선망이라는 걸로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거죠. 남성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그런 식으로 방어 논리죠. 남근 선망이라고 하는 거가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 여성들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종교의 첫 출발은 어떤 다산, 그 퍼틸리티라고 하는 것, 생산성이죠. 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적인 존재예요. 여성은 그래서 처음엔 신이었어요. 모든 여성은 신이죠.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산 숭배가 굉장히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과 직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었잖아요. 요즘은 교육비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두면 다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가 그 여성의 가치를 결정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시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성들이 굉장히 높이 존경받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꿀벌의 사회 보세요. 남성 벌은 어떻게 돼요? 1벌. 일벌로 치거나 아니면 여왕벌과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소모품이었다는 얘기, 남성들은. 그래서 인류가 어쩌면 여왕이 지배하던 시대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었죠, 한국에도. 근데 아주 저쪽 아주 선사시대 쪽으로 올라가면 모계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한 얘기죠. 모계 시대였다는 얘기.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즘 미국에서 보면 어떤 민족들은 지금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서도 남녀간에 특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나중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건 여성들이죠. 그래서 모든 패밀리가 어머니 중심으로 패밀리가 형성이 돼요. 몇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패밀리 시스템에서는 같이 어머니를 공유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가깝지네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들은 별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이 이론들은 우리 인류 역사의 하나의 단편만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모성적인 부분을 비합리적인 거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이게 간주하고 남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쩌면 더 그 밑바닥에 있는 모성적인 것이 인간 사이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것이 먼저라는 얘기. 아무리 지적인 것으로 뛰어나다고 한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강박 상황으로 가버려요. 정서적인 자양이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머리 좋은 아이들 중에 신경적인 아이들,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학생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카운슬링하는 그 발란티어를 뽑는데 우리 ICP 훈련생 중 한 분이 그쪽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이들 중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카운슬링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단기 치료가 아니라 장기 치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성적인 접근, 이게 어떠면 프리에더판 환자에 대한 접근은 모성적인 접근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관계의 재현, 그 속에서 심바이오시스 관계를 꼭 거쳐야만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 과정을 인내롭게 할 수 있는 건 트레이닝 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모성적인 게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학교 프로그램은 한 10주 하는 건데 10번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몇 년씩 만나고 있는 분들 케이스들이 나와요. 우리 쪽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은 가면은 단기 치료로 다들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기 치료가 아니라 장기 치료를 학생이 원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치료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장기로 중기 장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단기 치료로 접근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떠면 페렌치 선생의 도움을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프리에더판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지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프로이드도 정서적인 걸 무시한 건 아닌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부분이에요.
유일신의 개념, 억압된 사실에 대한 기억의 회귀. 프로이트는 자신은 유일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믿음은 원시 시대의 한 인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유일신 개념은 신경증적인 개인에게서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강박적인 방식으로 재출현했을 것이다. 이러한 작용들 중 하나가 위대한 유일신 개념의 출현일 것이다. 이 개념은 왜곡된 것이 사실일지라도 완전히 정당한 기억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은 강박적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믿어져야만 한다. 왜곡된 범위 내에서 그것은 망상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회귀를 불러오는 한 그것은 진실이라고 불러야 한다. 정신병적 망상에도 한 조각 진실이 있다. 그리고 환자의 신념은 이러한 진실로부터 망상적 포장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한 얘기는 제가 다 믿을 것은 아닌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병적 망상에도 한 조각 진실이 있다. 이 말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굉장히 패러노이드한 분열증 환자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분들이 망상이라고 계속 망상을 만드는 그 망상 속에 과거의 기억이 산산조각이 난 그 기억의 파편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치료가 계속되면서 그 파편화된 기억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모이면서 실제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의 자유현상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 프리헤드퍼런 환자에게는 망상이 어쩌면 자유현상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라고 요즘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 자체도 굉장히 귀중한 치료를 위한 자료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리퀘르라는 사람이 종교의 파괴는 모든 우상 숭배를 추방한 믿음에 대한 표현일 뿐이며 종교적 믿음에 관한 정신분석가의 견해와는 무관하다. 정신분석은 정신분석가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연적으로 우상 파괴적이다. 이러한 종교의 파괴는 모든 우상 숭배를 추방한 믿음의 대용물일 수 있다. 보통 말하는 그런 정신분석은 우상 파괴의 필연성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필연성은 믿음과 유신이라는 이중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지만 이 두 가능성에 관한 결정권이 정신분석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종교를 일루전 혹은 딜루전, 망상이라고 봐서 그 종교적인 현상은 어떤 집단적인 강박 현상이다 이렇게 폄하했었던 부분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공부한 그 후예들 중에는 어떤 위니카스의 어떤 개념이나 여기에 저는 리퀘르나 또 마이스너라는 분 이런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영성이나 종교의 영역은 별개 다른 영역이다. 서로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이걸 오버스태핑 한다고 할까요? 함부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들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우상 파괴적인 경황, 종교 우상 파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자체에서도 잘못된 잘못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게 건강한 종교죠. 그래서 건강한 종교 현상과 어쩌면 병리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병리적인 모습을 이게 전체를 종교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지나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종교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경증의 발생 이 모든 것을 어떤 그랜드 스케일로 이렇게 넓혀서 프로이드가 이론 전개한 것을 우리가 90분 동안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이드의 견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수업 시간에 느껴지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잠깐 나누고 그 다음 시간으로 가죠. 저는 이 장을 정리를 하면서요, 이게 모세가 진짜 이집트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 분석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정신 분석을 저한테 한마디로 한다면 이면의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역사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측면, 어떤 문명의 어떤 측면에서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도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명체같이 숨쉬고 이런 생명체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그런 것같이 느껴져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죠?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특히 우리 많은 경우에 실권자가 바뀌면서 역사관들이 막 바뀌어나가죠. 국가 단위로서도. 그래서 사회 전체가 수용하는 역사 자체가 과거의 세대가 가지고 있던 역사관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진 역사관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고 이건 진화하는 것이 에볼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객관적인 실체로 보는 거가 이게 그래서 그걸 메모리에서 그때 어느 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겠죠. 역사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는 아마 그 자체가 고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잠깐 나누시죠. 그 역사를 배울 때 역사는 팩트냐 아니면 해석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결국에는 역사는 해석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팩트를 사실은 모른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심리학자들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영아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은 모른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 프로이트의 모세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신학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사적 예수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뭐 이미 벌써 오래된 아주 거의 뭐 7, 80년 된 이야기인데 역사적 예수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이고 또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배제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초창기에는 그거를 이단시 여기면서 굉장히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이상적이고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를 그대로 남기고 싶어 했지만은 그렇지만 인간이 그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힘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냐 아니면 우리 그 상상 속의 예수냐 이런 거 했을 때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절하고 건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신경증적이고 망상적인 거라면은 결국은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전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신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망상적인 것에서 떠나서 프로이트의 공헌이라 그런다면은 망상적이고 그냥 환상 속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다 해석이 된다 해서 그게 꼭 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역사를 알면은 속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심리학을 알면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 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라는 것
우리가 그 환상과 미신이나 이런 신화 속에서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본질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런 신화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한다면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인격적 관계 형성을 못하니까 자꾸 뭘 하냐면 환상적 관계로 만들어버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느끼니까 자꾸 말하자면은 환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환상도 망상이죠. 망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미신으로 돌아가고 그 신화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어떤 방어 시스템이죠. 디펜스 메커니즘을 강구한 거죠. 그 어떤 관계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라는 시대에서 겨우겨우 이 뭐라고 이런 대립을 세우고 설립하고 그 틀 안에서 살려고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인 것 같아서 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정신이 두려움 없는 정신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참신한 생각을 또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 강 목사님의 그 참신한 설명이 없이는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시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낼 수 있죠.